자, 이번에는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PPT는 8페이지예요. 8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초과 누진세이다라는 말. 이 누진세라는 말은 어느 구간이 딱 지나고 나면 그 금액이 커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냐면 전기요금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초과 누진세는 초과된 부분만 누진세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100까지는 10만 원을 내고 110만 원, 100만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20%의 세금을 낸다. 다시 100만 원까지는 10%의 세금을 내고 100만 원 넘어가면 20%의 세금을 낸다. 그러면 110만 원이 되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110만 원이 되면 전부 다 20%로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100만 원까지는 10% 내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20%를 내는 거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종합소득세율표는 총 몇 단계냐면 1, 2, 3, 4, 5, 6, 7, 8에서 8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이 단계가 계속 바뀌었어요. 계속. 과거 시험에는 7단계가 답인 적도 있었고 6단계가 답이 된 적도 있는데 2021년도부터는 8단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8단계 요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8단계라는 것이 나와요. 8단계다라는 뜻. 8개라는 뜻이고 초과 누진세의 특징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 하단에 나오죠. 과세표준이라는 말은 뭐냐면 세금을 과하는 표준점, 그러니까 과표라고만 해요. 그냥 과세표준을 과표라고만 하는데 세금을 과하는 표준, 그것이 과세표준이고 만약에 내 과세표준이 2천만 원이라고 하면 2천만 원이라고 하면 요 구간이 되겠죠.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2천만 원 곱하기 세율 15%겠죠. 빼기 누진공제 이렇게 곱하면 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뭐 천만 원을 계산하게 된다면 그 곱하기 6% 60만 원이 사출액이 되겠죠. 3천만 원을 계산하게 된다면 요 구간이죠. 그래서 3천만 원 곱하기 15% 빼기 108만 원 하면 세금이 342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막 계산하면 답이 이렇게 나오는데 2억 같은 경우에는 여기 넘었죠. 넘은 경우에는 45%를 곱하고 빼기 6,540만 원을 하게 되면 세금이 5,660만 원이 됩니다. 이 소득세를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죠. 1억이 2억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소득은 2배가 올랐지만 산출세액은 한 2.5배가 오른 거죠. 좀 더 크게 가볼까요? 1000만 원에서 1억으로 몇 배 올랐죠? 10배가 올랐는데 세금은 이렇게 보면 6, 38, 6, 38, 30, 한 3배 정도 되네. 맞죠? 33배 정도. 어, 예, 이게 누진세의 무서움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요거 자, 여기 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3천만 원과 3,100만 원 과세 표준의 차이는 얼마일까? 차이는 342만 원과 357만 원. 세금의 차이는 15만 원이네요. 그럼 15만 원의 의미는 뭐냐? 3,100만 원의 구간이 여기에요. 여기에 세율이 몇 퍼센트죠? 15%죠. 즉, 그, 그 과세 표준 그 구간에 있는 세율이 100만 원당의 차이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은요? 5천만 원은 이 구간에 있잖아요. 이 구간에 있으면 100만 원당 24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아까 우리가 인적 공제에서 경로자 공제가 100만 원이었어요. 추가 공제가 100만 원이었는데 추가 공제를 받니 안 받니의 차이가 예를 들어서 24% 구간에 있는 사람은 24만 원의 차이가 날 것이며 45% 구간에 있는 사람은 100만 원당 45만 원의 세금의 차이가 납니다. 상당히 크죠. 그래서 소득세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과중이 돼요. 재미난 이야기 한번 하고 갈게요. 차량 정비업을 하는 A씨는 열심히 일을 하여 이익을
1억을 벌었다. 세금을 얼마 내야 되는가? 거꾸로 한번 가보죠. 자, 1억을 벌게 되었을 때 세금이 얼마냐면 여기 나오네요. 1억일 때 세금이 2010만 원이에요. 물론 2010만 원이 산출되었다는 뜻이지 2010만 원을 납부한 뜻은 아닌데요. 산출세액 뒤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 등등을 조금 빼고 나면 자기가 납부해야 할 뭐 결정세액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거의 고정이에요. 고정이라는 말이 어떤 이야기냐면 어느 금액 이상으로 무한대로 커지는 형식의 모양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끝이에요. 그러면 1910만 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어쨌든 1억일 때 2010만 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되어 있죠. 음, 그래서 너무 많이 1억을 벌었는데 세금이 2010만 원이. 아이고야. 그래서 끊었던 담배를 다시 꺼내 들었다. 열심히 일을 했던 결과가 이렇게 돌아오더니 하면서 마음을 괴로워하는 거죠. 예, 아들에게 물어보니 아들이 좀 공부를 했어요. 아들이 개인 단위 가세라면서 뭐라고 했죠, 금방? 개인 단위 가세라고 하면서 아빠와 나랑 같이 일하니까 우리 소득을 서로 쪼개요라고 한 거죠. 어떻게? 5천과 5천으로 쪼개서 신고하자라고 한 거죠. 1억을 어떻게 쪼개자고요? 5천에 5천. 자, 5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5천이 5천이 이제 여기 5천. 지금 아까 1억일 때 여기 오른쪽 거 보고 갈게요. 이렇게 1억일 때 2천만 원이었는데 이거죠. 계산기가 없네. 그럼 5천이면 678만 원이 두 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계산기로 678만 원 더하기 678만 원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356만 원이 나와요. 어? 아까 혼자 세금 계산했을 때는 2010만 원이 났는데 아들이랑 이렇게 딱 쪼개니까 1356만 원이 나오는 거죠. 무려 대략 한 650만 원 정도 700만 원 가까이 절세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금방 뭐라고 했죠? 절세를 하게 되는 거죠? 라고 했죠. 과연 절세인가요? 절세와 탈세는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즉, 요만큼 절세가 된다. 절세라고 했어요. 절세는요, 아들이 실제 일을 하고 있으면 절세. 아들의 명의만 빌려서 소득을 쪼갰다면 탈세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기쁜 나머지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서 10명으로 쪼개서 세금 계산을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 아까 천만 원으로 쪼개지고 천만 원의 세금이 60만 원이었어요. 60만 원을 다시 곱하기 10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세금이 600만 원이 돼요. 1억을 혼자 만에 계산을 했을 때는 2천만 원의 세금이 나왔는데 10명으로 쪼개버리니까 세금이 무려 6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1410만 원이 세금이 줄은 거죠. 얘는 절세예요, 탈세예요? 탈세죠. 맞죠? 명의만 빌려서 소득을 쪼개는 행위는 탈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밌자고 한 이야기고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단어는 뭐냐면 개인 단위 가세입니다. 소득세의 특징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 단위 가세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 조금 정리 한번 해보면 분리과세 있고 분류과세 있고 소득 원전설이고 열거주의고 그리고 앞서서는 인적공지제도라는 것이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개인 단위 과세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납세 의무자 파트로 넘어갈게요. 자, 납세 의무자는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가 누구냐라는 거죠. 앞서서 여러분들 회계 1급에서는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면 사업자예요. 부가세에서는. 부가세에서는 사업자다라고 하고 소득세에서는 누구냐라고 하면 거주자라고 합니다. 거주자. 여기 보다시피 거주자. 그럼 거주자는 누구냐라는 거죠. 거주자 첫 번째 국내에 주소를 둔 자. 너희 집 어디고 하는 그런 주소입니다. 주소를 두면 거주자로 본다. 두 번째 주소가 없으면 183일 거소를 둔 자입니다. 시험에 183일이 시험에 나옵니다.
과거에는 얘 규정이 6개월이었어요. 6개월이었는데 얘가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6개월이었다가 지금은 183일로 바뀌었습니다. 183일 거소. 주소는 아니지만 주소처럼 밀접하게 내가 주둔하는 곳,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아지트의 느낌이죠. 아지트. 내가 야, 걔 어디 갔지? 또 거기 갔어. 거기가 거소인 거죠. 알겠죠? 어, 거주자란 납세 의무자는 다시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가세에서는 사업자와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부가세도. 부가세의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와 수입하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수입하는 자는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부가세는 사업자와 수입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다라고 나오고 소득세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납세 의무자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거주자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주소를 둔 자. 두 번째, 183일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고 합니다. 일단 요건 좀 놔두고요. 그럼 비거주자는 뭐냐? 되게 정의가 간단하게 내려져 있죠. 거주자가 아닌 자, 거주자 이외의 자를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특징이 뭐냐면 거주자는 국내 소득이나 국외 소득 모두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특징이 있고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비거주자 하면 대표적으로 외국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단 외국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오답이 좀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납세 의무자는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법인세는 내국 법인과 외국 법인으로 구분을 하는데 소득세는 그러지 않아요. 소득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눌 뿐이에요. 근데 비거주자가 느낌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 글자도 국외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번 돈만 세금 내는 거죠. 그래서 국내 소득이라고 하고 거주자는 국내 국외 소득이라고 합니다. 국내 국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해서 무제한 납세주의라는 말을 쓰고요.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제한 납세주의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두 개 차이만 보시면 되고요. 주의할 거, 이 글자가 외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음. 자, 지금 이 부분 잠시만요. 뿅. 자, 금방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이 부분이죠. 제가 얘를 5년에서 10년으로 바꿨어요. 시험에는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거. 근데 일단 법이 개정되었어요. 음,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저는 예전에 이렇게 했어요. 외국 납부 세액 공제. 글자가 이 글자가 이 뭐죠? 5조. 그래서 이거 5년으로 했어요. 5년. 지금까지 저도 5년으로 알고 있었어요. 금방 모 세무사의 문자가 왔는데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문자가 와서 제가 금방 부랴부랴 고쳤어요. 이중과세 보완 목적으로 외국 납부 세액 공제에 10년을 둔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만약에 이제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서 외국에 가서 이제 돈을 번다는 거죠. 정말 잘하고 있는 행동이잖아요. 잘하고 있는 행동인데 비해서 거기서도 돈을 벌면 그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 나라 입장에서는 비거주자가 국내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과세를 해요. 외국에서 세금을 내고 온다는 거죠. 외국에서 얼마를 냈냐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의 세금을 냈어요. 근데 국내에 오니까 또 12만 원을 내려요. 야, 나는 돈을 한 번 벌었을 뿐인데 외국에서도 세금 내고 국내에서도 세금 내고 이거죠. 외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두 번 세금 내는구나. 얘를 이중과세라고 합니다. 이중과세. 세금을 두 번 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어요.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것이 있다면 10만 원 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빼기 10만 원 해줄게. 2만 원만 내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기준자 때는 우리나라 세금에 맞춰서 세금을 내는 건데, 거꾸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외국에서 20만 원을 냈는데 우리나라는 10만 원만 내래. 그러면 20만 원 퉁딱 치니까 10만 원 아직 남았죠. 요 10만 원은 10년 동안 이월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은 이렇게 CX라고 표시를 할 겁니다. 시험에 안 나온다. 자, 여기도 제가 중요한 말을 하나 해놨죠. 내국인과 외국인은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내국인, 외국인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판단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세 의무자, 이것도 시험에 안 나요. 100%안 나온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잘 안 나와요. 납세 의무자 단체 부분인데, 단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다라면, 사람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얘를 이제 우리는 개인이라고 하는 거죠, 개인. 그런데 사람들의 모임이죠. 이게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단체라고 하죠. 단체도 하나의 사람으로 봐요. 알겠죠? 단체도 하나의 사람으로 봐요. 이 단체가 만약에 법인이면 법인세를 내겠죠. 당연히 법인인 단체이기 때문에. 근데 이 단체가 법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 단체도 무엇을 내는데요?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잖아요. 이 단체도. 그러면 이 단체 하나를 한 1인으로 봐요. 자, 법인이 아닌 단체는 1인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때립니다. 그런데 이 소득을 나누어 먹는다면, 나누어 먹는 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분배? 뭐 이렇게 볼게요. 분배한다면 자체를 1인으로 보지 않고 나누어 먹은 만큼 가져간 사람 자체에게 따로 세금을 매겨요. 다시 나누어 먹지 않는다면 그 자체를 1인으로 보고 거기에 그냥 세금 때려버리는데, 나누어 먹는다면 먹은 사람이 다른 소득과 합해서 자기 소득을 세금을 다시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소득 분배를 한다면 개별 과세를 하고, 소득 분배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 자체를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1인으로 보고 세금을 과세하겠다. 뭐 이런 의지가 있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고, 과세 기간. 일단 우리는 원칙을 알고 있어야 돼요. 소득세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조건이라면 틀렸지. 밑에 예외가 있는데 맞죠? 무조건이 아니에요. 일단 소득세는 이 과세 기간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중간에 나는 2월 1일부터 그 다음 1월 말까지 할래. 나는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할래.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하나의 기준점이 되고, 예외가 사망과 출국입니다. 사망하면 이제 12월 31일이 바뀌겠죠. 출국할 때 해도 12월 31일이 바뀌겠죠. 사실은 이 반대말인 사망 반대가 뭐죠? 태어나는 거, 태어나는 거. 출국 반대말이 뭐죠? 입국하는 거.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 두 개도 맞는 말인데 시험에는 일단 사망과 출국은 예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면, 사망과 출국은 예외 사항이지만 폐업은 예외 사항이 아니에요. 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부가세죠. 왜 그러냐면 부가세의 중심점. 부가세의 중심은 뭐냐면 사업장이 중심이에요. 부가세는 사업장이 핵심인 거고, 소득세는요, 소득세 중심은 사업자가 소득세, 사업자라고 하긴 좀 그렇고,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고, 이런 것이 포인트가 되는 거고, 부가세는 사업장이 태어나고, 그걸 개업이라고 하고, 사업장이 죽고, 걔를 폐업이라고 하죠. 사업장이 중심이기 때문에 얘는 개업과 폐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7월 31일 폐업을 하였다. 과세 기간은 폐업은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정답이 되었습니다. 요거 조심하시기 바래요.
납세지. 일단은 거주자의 특징이 뭐냐면 주소가 있던지 또는 거소가 있기 때문에 납세지 자체는 주소지와 거소지가 납세지가 돼요. 부가가치세는 납세지가 뭐냐면 사업장 소득이죠. 사업장. 왜? 중심이 사업장이니까. 근데 소득세는 중심이 나예요. 내가 지금 소득세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곳, 그것이 어디다? 주소가 되는 거죠.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썼어요. 국내 사업장 소재지. 근데 국내 사업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혹 오답으로 나오는 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다. 아니,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죠. 무슨 비거주자요. 맞죠? 정의 자체가 틀려져요. 비거주자의 납세지가 주소지가 돼버리면 걔는 비거주자가 아닌 거죠. 걔는 거주자가 되겠죠. 이렇게 연결되면 오답입니다. 요거 조심하시기 바래요.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이 있다면 국내 사업장 소재지.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상당히 많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창이 막 이렇게 열려요. 너무 많아. 그냥 큰 틀만 알고 넘어가는 거죠. 큰 틀이 뭐냐? 사, 사, 근, 연, 기, 이, 배를 쿡쿡쿡쿡쿡 압축하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종합이라는 글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맞죠? 얘를 종합. 뒤에 글자는 뭐죠?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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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그냥 종합소득이고요. 색깔을 노란색, 연두색, 파란색 이렇게 두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의 성격이 좀 비슷하고 얘 두 개 성격 비슷하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금융소득이라고 하면서 비슷하다 그렇게 했어요. 종합소득에서 다 비슷하죠. 비과세, 분리과세를 빼고 나면 통상 쓰는 단어가 총수익금액이라는 단어예요. 총수익금액으로 되고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뭐 얘네들은 뭐 또 다른 그냥 필요경비 얘는 없네? 얘는 또 더하기 하네? 어쨌든 크게 필요경비를 빼고 나면 종합소득 금액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세세하게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건데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없는 소득으로 문제가 나와요. 요거 시험에 나와요. 어찌 보면 총수익 금액과 이자 소득 금액이 동일하죠. 없으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빼기인데 배당 소득은 더하기를 하고 있죠. 배당 가산액이 시험에 나오곤 해요. 몇 퍼센트? 11%. 일단 11% 외우는 방법은요. 배당의 배자가 이거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배당의 배자가 이거죠. 다시 써볼게요. 몇 퍼센트? 11%. 유치해도 이렇게 외우면 오래 갑니다. 배당 가산액은 11%입니다. 이 뒤에 보면 제가 배당이 왜 11% 더하는지 설명은 되어 있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시험 칠 때는 이제 어떤 시험이 나오냐면 다음 중 필요 경비가 없는 소득은 이자 소득. 다음 중 필요 경비를 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당 가산액이라는 걸 더하게 되는데 배당 가산액은 몇 퍼센트인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 또 표시해 놓은 게 여기 필요경비에 대해서 제가 표시를 해놨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필요경비는 어떻다고 배웠죠? 그렇죠.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나 또는 일반적인 영수증을 빼기를 해서 빼야 되는데 기타 소득은 원래는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금 계산서나 또는 기타 영수증으로 빼는 것이 맞으나 일부 공원 주인 지산으로 이루어진 경비에 대해서는 소득에 대해서는 80% 또는 60%를 공짜로 필요 경비를 인정해 줍니다. 지금 당장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 외울까 싶어서 제가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공주는 80%고요. 원인 지산은 60%입니다. 공주가 뭐고 원인 지산이 뭐예요? 나중에 기타 소득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타 소득은 무조건 원칙은 증명서류에 의해서 경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원 주인 지산만은 공짜로
80% 또는 60%를 경비로 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페이지를 조금만 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다음 중 필요 경비가 없는 소득은 이자소득, 다음 중 배당 가산액은 몇 퍼센트인가? 11%. 다음 중 언급은 크게 안 했지만 필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다음 중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등 소득공제로 빠지는 소득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 두 개 특징이 좀 비슷해요. 그 다음 중 기타 소득의 필요 경비의 원칙은 무엇인가? 원칙은 증명서류에 의해서 경비 처리하는 것이 원칙. 예외는 뭐라고 했죠? 공원 주인 지산.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공원의 주인은 지상렬이다.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지상이 아니라 지산이에요. 공원의 주인은 지상렬이다. 이렇게 외웠어요. 그리고 공주를 외웠죠. 공주. 프린세스. 공주는 80%, 원인 지산은 60% 이렇게 외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막 높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유치하게든 조금 암기해 놓으시면 좋겠죠. 오늘 2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절은 이제 3가지의 동영상으로 쪼개지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